2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 PD님도 지금 같이 이 시간 해주고 계시고요. 6주 동안 계속 함께 해주신 분도 계세요. 운영자 분이신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 클래스를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약속한 대로 3단원을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3단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의리입니다. 마지막 의리의 시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1차시, 2차시도 함께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제 3차시는 3단원이고요. 아까 뭐 핵 돌직구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면서도 뭐 문제풀이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3단원 항상성과 건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7개 찍어주세요. 뭐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어도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선생님 1년 동안 가르쳐 보셨는데 그래도 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7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제 느낌 그대로, 예,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7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보시면 6구 모평 출제 분석 보이시죠? 지금 PPT 보이시나요? 네, 재혁이 고마워. 온유, 하림이, 민진이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게. 마지막에 오늘은 아, 자 이제 좀 채팅창을 잠시 저는 좀 눈을 떼고요. 어, 저만의 세계에 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3단원 항상성과 건강은 7문제가 나옵니다. 6월 모평 보시면 9번째 테마라고 할까? 세포의 생명활동, 그 다음 10번째 테마의 소화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 자극의 전달, 신경계 항상성과 유지, 방어작용. 이 정도의 목차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떠오르시죠? 신선할 거 없죠? 늘 봤던 거고. 세포의 생명활동과 10번 주제에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고요. 6구에. 그 다음에 이제 10일 자극의 전달에서 6월에 2문제 나오고 9월에 하나 나오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줄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12번째 주제인 신경계가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가 6월엔 안 나왔고 9월에 나왔습니다. 9월에 어려운 문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3투합 조절 문제 그래프 해석. 그 다음에 14주제 마지막 방어작용이 2문제 6월 9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각 테마별로 이렇게 딱 몇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꼭 집어 얘기하긴 좀 그렇고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좀 어설픈 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2개 이렇게 5개 결국은 이제 뭐 7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하나만 나오고 어디에서 2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결국 보이는 거는 여기서 이제 2문제가 나오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고요. 14에서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도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되게 뭐가 많은데 하나도 안 내긴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9월의 패턴인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령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요거에 보기 하나 정도를 이제 10번 주제에다가 좀 껴넣고 9번 내용도 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이 하나 빈 거를 뭐 여기 자기 전달 쪽으로 하나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뭐 별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본격적으로 한번 9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째 주제 세포의 생명활동입니다. 쉽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봤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 보이고요. 세포호흡이죠. 예, 세포호흡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나번은 결국 세포호흡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은 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세포의 생명활동에서의 주인공은 ATP입니다. 알겠죠? 9번 주제의 핵심은 ATP입니다. 이 ATP를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이 ATP를 분해하는 기억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또 저장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핵심은 세포의 생명활동은 결국은 ATP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죠? 이 ATP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일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A와 B의 뭐 O2냐 CO2냐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풀어봤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6월이었고요. 9월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어때요? 6월에는 그림을 줬죠. 그죠? 예. 예, 그래요. 주한이가 잘 알고 있네. 그림이 없다라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수능에서도 결국 9에서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구나. 자, 바로 그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는 게 하나다. 세포흡을 통한 ATP 생성과 ATP를 통한 생명활동. 아, 너무 기출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또 낼까요? 또 냅니다. 이거 말고 나올 게 없고요. 선생님 근데 왜 똑같은 주제를 자꾸 냅니까? 결국 우리가 에너지 없이는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해서 항상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과학이 뭡니까? 결국은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가장 기본적인 세포흡 과정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른 연계 교재 뭐 특별한 거 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학평 문제에서 나왔던 거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평가원 기출 6월, 9월만 제대로 보셔도 9번 주제는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선생님 효모의 무슨 무산소호흡 그런 거 볼까요? 한 9월 정도 모의평가 대비 특강이었으면 그래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20일 남았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런 거 볼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6구 모평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소화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늘도 저한테 카톡으로 어떤 친구가 뭐 수능 완성에 어떤 문제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저를 부르고 있는 친구 신재영, 예, 얘기해보세요. 아, 예, 잠깐, 예, 재영이 왜요? 그냥 갈게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스피드 최종 점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를 보시면은 연기 교재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쵸? 그게 이제 이전 교육과정 문제도 좀 있고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기체교환 파트에서의 분압 차이는 확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수능 특강에서는 그런 문제도 좀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소와 흡수에서의 어떤 뭐 간문맥과 간정맥에서의 어떤 혈당 변화 그래프 그런 것도 여러분이 수능 완성 교재에서 굉장히 좀 황당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20일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거 기관계 통합작용이죠. 기관계도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기관계도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면서 뭘 보고 있냐면 이제 카톡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혹시 또 피디님께서 뭐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를 카톡을 해주시기 때문에 잠깐 보는데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 얘기 같네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요 4가지 기관계를 배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실 게 내분비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지만 우리가 기관계 통합적용에서 배웠던 건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기관계 통합적용과 관련된 이런 패턴의 그림이라든지 결국 9월 모평도 자, 폐그림 뭡니까? 호흡계죠. 자, 위 나와 있습니다. 소화계죠. 심장 나와 있습니다. 순환계죠. 콩팥 나와 있습니다. 배설계죠. 자, 결국 뭡니까? 아까 주제도 그랬고 이번 주제도 그랬고 하나가 문자 형태면 하나는 그림 형태로 이런 식으로의 변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도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바로 가면 내용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이해한 것이 중요하다. 다른 기타 쪼개져 있는 문제들. 선생님 아밀레이스 외워야 됩니까? 아니. 라이페이스 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건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넓은 단원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2번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데, 선지 하나만 주의하자, 뭐 주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하실까봐.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모두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심장은 순환계에 속한다. 소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요런 보기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평가원 시험에서 조금 어려웠던 그러한 보기들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요 네 번째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바로 이제 9월 모평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어때요? 소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아, 이거 어디죠? 단원? 이거 어디 단원이죠? 신경계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조금 디귿보기 하나, 선지 하나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단원의 여러분의 어떤 그 개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이 선지 하나가 어디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했던 생명과학 1 전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대신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기관계 안에 들어있겠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보기가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신경계네요. 예, 그렇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신경계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상에서의 내용에서 여러분 자율신경계는 특히 중요하게 배웠죠. 여기에 나오든 아니면 신경계 단독 문제에 나오든 자율신경계는 꼭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봐주시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들끼리 서로 답도 하고 그러네요. 네, 간은 소화기에 맞고요. 다음 이제 10일 자극의 전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머릿속에 두 가지 주제가 생각나시면 좋아요. 지금 계속 두 문제가 나온다면, 자극의 전달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그래요. 하나는 흥분의 전도고요. 하나는 근수축입니다. 그쵸? 네. 일단은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겁니까?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죠. 과연 자극의 전달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것이냐라는 거죠. 자, 따로따로 나왔을 때 이렇습니다. 6월 모평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문제가 나왔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흥분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근수축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 파트가 상당히 공부할 때 어렵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개정교육과정,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13년도 시험부터가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올해 2014년도죠. 2014년도죠. 그러니까 2년째인데, 작년 6월, 9월 모평도 한번 열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개정 기출 문제만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파일 올려드렸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자극의 전달에서 평가원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을 보시면 흥분의 전도가 흔히 여러분이 보셨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좀 신유형 자료, 뭐 과분급 간다거나 뭐 억제물질 처리했더니 뭐 밑으로 내려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얘네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그런 스타일의 약간 쪽으로 치우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령 뭐 어떤 대학의 무슨 과학 논술 주제라든지 그런 쪽에는 나올 수가 있지만, 수능에는 기본적으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과정의 어떤 기본 골격만을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때의 특징들만 여러분이 가볍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분극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 탈분극 때는 나트륨 통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 그 다음에 재분극 때는 칼륨 통로, 안에서 밖으로 유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선생님, 나트륨 칼륨 펌프가 탈분극 때 멈추나요? 얼마나 멈추나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의문 생기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절대 수능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보셨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분극 때의 작용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셨죠? 간결하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번 같은 경우도 방향만 물어봤죠. 그죠? 칼륨이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림들, 가령 이런 거죠. 감각신경과 연합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상 방향을 잡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화살표를 이례적으로 그리죠. 일상적으로 그리죠. 근데 그런 이례적인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 특강에도 당연히 우리가 기능에 따른 신경세포의 분류, 뉴런의 분류에서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을 그려줬을 때 왼쪽에 감각, 가운데 연합, 오른쪽에 운동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보도록 개념을 써요. 근데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다가 감각 뉴런을 주고 가운데 연합, 가장 왼쪽에 운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상 봤던 그림의 익숙한 패턴을 살짝 틀 수도 있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가령 이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흔히 바깥쪽이 축삭돌기 막 바깥쪽이고 밑에가 안쪽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번 같은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이 많이 낚이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보지 마시고요. 예, 저와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돼요. 저 봐요. 신경을 전혀 안 쓰잖아. 그지? 그렇지. 그냥 거기 이제 집중하지 말고 그 채팅창을 끌 수도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꺼버려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혹시 이제 채팅창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예, 끝나고 저한테 제 핸드폰 번호 많이 아시잖아. 직접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근수축 운동입니다. 근수축 운동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뭐 20일 남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려보셔야 돼. 그죠? 근육 원소의 마디를 그리시고 근육 원소의 마디도 딱 여기 한 칸만 그리면 안 돼. 두 칸 정도는 그려야 돼. 왜? 아이대가 있거든. 아이대 때문에 한 칸만 그리면 헷갈려. 그러니까 근육 원소의 마디 한 두 칸 정도 그려요. 알겠죠? 두 칸 정도 그린 다음에 수축했을 때의 길이 변화와 이완했을 때의 길이 변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은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결국은 그 길이 변화 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겁니다. 자극의 전달에서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된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10일 자극의 전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흥분의 전도와 그리고 근수축이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로 나오면 두 문제인데 9월엔 하나 나왔잖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왔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보시면 그 안에 흥분 전도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복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근수축에 의한 길이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름 통합 문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볼 게 조금 학평이나 기존의 문제집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스타일의 보기들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그게 바로 기억보기입니다. 신경 A의 축삭돌기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이 세포 안으로 칼륨이 유입된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이 어떻게 되죠? 나트륨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뭐 앞에 신경 A의 축삭돌기에서라고 하는 걸 빼면 뒤에 나트륨 펌프 작동은 문제가 없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칼륨이 유입되는 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게 신경 A의 축삭돌기에서 일어나냐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무릎 반사 일으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결국 A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B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뉴런을 통해서 수축하거나 이완해가지고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A에서도 흥분이 전도되더라도 뉴런 전체가 다 활동량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간을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세 구간만 그리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구간만 그리더라도 지금 분극 상태에 있습니다.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흥분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자, 탈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그러면 이게 이제 전도 되겠죠. 여기는 흥분 되겠고, 여기는 다시 재분극, 다시 분극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탈분극 될 것이고, 다시 여기 재분극, 분극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경의 축삭돌기에서 항상 모든 구간의 흥분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분극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탈분극 갔다가, 그 다음 재분극 갔다가 다시 분극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흐름을 읽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볼까요? 자, 두 문제가 나온다면 아래 개념 따로 보자 그랬습니다. 흥분 전도 과정이랑 근수축 운동을 다시 한번 개념으로 2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오늘이 되었건 내일이 되었건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히 보자. 근데 그 개념은 출발이 어디냐? 모평이지. 모평이면 올해 모평이랑 작년 모평 두 번이랑 수능까지 그 정도의 문제만 돼도 몇 문제입니까? 흥분 전도만 4문제, 5문제 정도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한테 문자 주시고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올려주셨던 380제 풀까요? 5개년 기출문제 풀까요? 그거 언제 다 풀 거니? 아직까지 풀지 않았다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안 풀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더 작년과 올해 모의평가 문제를 더 집중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문제가 나온다면 9월 모의평가처럼 통합 형태로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말고 그 안에 발문, 그 안에 선지 안에 흥분 전도와 근수축에 대한 발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멘트라고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신경계로 가겠습니다. 신경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뻔하지 않습니까? 신경계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기출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눈에 보여요. 자, 이게 보세요. 2015년도 6월 모평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줬네요.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슬래시를 그으셨습니까?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은 것처럼 슬래시를 긋고 여러분은 왼쪽에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 얘 체성, 얘 자율,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시험 문제에 말초 신경계를 잘 물어봅니다. 체성과 자율, 특히 자율은 세부적으로 교감, 부교감, 그림, 신경절 이전, 이후, 짧고 길고, 물질 뭐 나오고, 흥분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써보세요. 3번 써보세요. 5번 써보세요. 괜찮아. 나오는 거니까. 100% 나오는 거에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안 나오는 거에 자꾸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번 주제에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 파트에서 기관계의 통합작용만 나오는데 그 밖에 기타 뭐 오줌 생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고 있고 수능 완성 연기 규제니까 혹시 몰라 그러지 마시고요. 나올 만한 거는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율신경이 나오니까 잘 안 외워지면 조금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더 써보시고 더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번을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이후 뉴런이 짧은가 긴가 이런 것도 문장으로 놔두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오후 시간에 보잖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살포시 가볍게라도 그리십시오.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게 이 그림인가 이 그림인가 그리고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실한 걸 확실히 맞추세요. 그냥 이 문장 보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다 짧다 머리로 하다가는 또 틀립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그리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확실하게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5년도 6월 모의평가에 항상성 유지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항상성이 어디에 걸쳤냐? 지금 보시면 요 디귿부기에 살짝 걸쳤습니다. 비가 흥분되면 인슐린 분비 촉진된다. 이런 식으로
네, 어찌 됐건 간에 언급은 되네요. 단독 출제가 안 되더라도 언급은 되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입니다. 9월 모평에 이 자료가 우리 지금 현역들, 고3 친구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극 전, 자극 후를 통해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막전이 변화, 활동 전이가 몇 번 일어났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활동 전이가 잦게 일어나고 있네, 더 활동 전이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해석이 됐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2013년도 기출 말고 그 이전 기출을 내가 볼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단원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럼 3단원입니다. 왜냐하면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보시는 2013년도의 기준과 그 12년도에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도 세포 분열 파트는 예전에 생물2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없을 거고, 지금의 유전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으나 2012년도 이전의 유전 문제와 또 2013년 또 올해 수능에서 물어볼 유전 문제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유전 문제는 계속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속상한 얘기지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전 12년 문제의 유전 문제는 사실 지금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이제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그렇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선 그 이전 기출이 필요가 없는데 3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니 특히 더 줄여드릴까요? 3단원 중에서도 11, 12, 13, 14 잠깐만 자괴 전달, 신경계, 항상성 유지, 방어작용 요 4개 정도는 이전 기출도 쓸만합니다. 그 이전 기출 문제가 올해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에서도 다시 등장했고 또 지금 보시는 이 문제 9월 모평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전 수능에서도 많이 자료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전 수능도 시간이 되면 보라고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나 있다라는 거죠. 항상성 유지에서 여러분이 9월 모평에서 봤던 그 삼투압 조절 그래프 있죠? 그거 작년 수능에 나왔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물어본 발문만 달라졌죠. 선지만 달라졌죠.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전 기출 문제를 볼 상황이 생긴다면 11, 12, 13, 14 주제와 관련된 기출만 이전 기출을 보고 그 외에는 이전 기출을 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선지, 기역, 니은, 디귿을 보시면 결국 자 신경절 이전 유론 나왔죠. 골격근의 수축 또 역시 신경절 이전 유론 나왔죠. 벌써 보기 두 개가 다 뭐예요? 자율신경계에 대한 질문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경계, 뇌를 배웠습니다. 대뇌 배웠고, 소뇌 배웠고, 중뇌 배웠고, 연술 배웠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일단은 가장 신경계에서 중심 주제는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조금씩 넓혀가느냐, 자율신경계를 보신 다음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를 이제 아우르시는 건데, 시간이 되면 뭐 뇌까지 봐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어떠한 출제 방향이나 포인트는 말초신경계 쪽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쪽이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골격근의 수축은 수능 특강의 그림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수능 완성은 좀 바로 잡았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에 우리 체온 조절 파트 그림 보시면 골격근 수축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그림 나왔어요? 자율신경계가 걸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골격근 수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체성신경계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거 많이 궁금하셨죠? 네, 그런 것들 몇 쪽이냐고요? 수능 특강에서 우리 나보다 빨리 찾는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찾았습니다. 143페이지, 예, 143페이지에 추울 때 체온 조절 그림 수능 특강
그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올해 9월 모평에서도 보셨고요. 지금 골격근 수축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의 80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십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2단원 주제 정리하면 신경계를 구분하자. 자, 구분은 이제 뭐 중추와 말초, 말초를 썼으면 말초를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그 다음 자율신경계는 두 번째 나와 있죠. 정확히 알아두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구조 그리고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뻗어나오는 장소가요. 예,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제 항상성 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에서 나왔던 기출들을 보시면 기출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6월은 이제 뭐 없고요. 2014년도 9월 모평 보시면 우리 혈당량 조절 그래프인데요. 혈당량 조절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이 호르몬 X 포당 투여했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포당을 투여했으니까 당연히 호르몬 X가 올라간다. 자, 포당을 투여하면 혈중 포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X라는 호르몬의 분비 증가에서 얘가 이렇게 알아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즉 그래프의 모양이 같습니다. 혈당 변화 그래프랑 이 포당 X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가 같아요. 그때 이 호르몬 X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알겠죠? 이거와 반대로 그려진다면 이거는 글루카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지금 향진이가 살짝 쓴 것처럼 베타 인슐린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알파 글루카곤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베타 인슐린을 가지고 수능에 들어가십시오. 알겠죠? 베타 인슐린을 가지고 수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인슐린과 글루카곤은요, 교감은 업이고요, 부교감은 다운입니다. 물론 소화관 운동만 예외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되죠. 근데 혈당 같은 경우도 교감신경 흥분이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감은 업이니까 증가시키는 거고, 고혈당일 때 혈당량을 낮춰야 될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흥분, 이자베타세포 인슐린입니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고혈당 높아? 낮춰야 돼? 그럼 부교감신경, 베타 인슐린. 요 정도를,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부비부비 인슐린? 그것도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자료를 또 쓴다라는 거죠. 2014학년도의 수능, 2015학년도의 9월 모평인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농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배설 단어에서 오줌 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투압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번 9월 모평에서 이제 이 그림을 줬는데, 이 그림이 이제 T1과 T3 지점에서의 요거 아닌가요? 이제 체내 수분량과 관련된 요 니을번 보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가장 쉽게 보시면 이 삼투압은 일단 여러분들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농도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분의 용질이다. 물분의 용질이다. 알겠죠? 네, 물분의 용질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물분의 용질이다. 자, T1 구간과 T2 구간에서 물분의 용질이 구간에 한번 T1과 T3, T3에서 물분의 용질, 여기 이제 삼투압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T1 지점과 T3 지점이 혈장 삼투압이 같아요. 혈장 삼투압이 같다라고 해서 물이 같겠느냐?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신 게 뭐냐면 오줌을 눌 때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그 소변 볼 때 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물 말고 용질의 일부라고 하는 이온도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이 나갈 때 이온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을 섭취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삼투압 관련된 호르몬 외웠던 게 ADH 아닙니까? 자, 한번 볼게요. 물을 먹었다. 물을 먹었다는 것은 체내 수분량 증가니까 삼투압이 내려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DH의 분비가 감소하고 체내 수분량 흡수가 수분제 흡수량이 감소하니까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오줌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도 빠졌지만 뭐도 빠진 거야? 용질도 빠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물도 빠졌지만 용질도 같이 빠졌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혈장 값이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물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것, 즉 Y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 보실 때 이 Y축이 양을 얘기하는 건지 농도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서 Y축 값을 봐달라는 거고, 또 하나 단 조건 있죠? 단 무슨 물의 양만 관련되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삼투압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항상성 유지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이제 개념에서 말씀드렸죠. 뭐냐면 항상성 유지의 예, 체온이다, 혈당량이다, 그 다음에 삼투압이다. 예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기출들을 보면은 한 문제 나오는데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거든요. 이 음성 피드백 쪽보다는 결국 항상성 유지의 예인데 체온이냐 삼투압이냐 혈당량이냐. 자, 결국은 그래프 해석일 것 같다. 그래프 해석. 모의평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프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9월 모평과 6월 모평 정도의 그래프 해석이 나올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대비가 어렵다. 그래서 여긴 제가 좀 특별히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본 교재 중에서 연습을 좀 해볼 만한, 보이시죠? 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이러한 문제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그래프들을 좀 눈여겨봐라. 왜? 결국은 연기교재 속에 있는 그래프들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수특 151쪽에 3번, 4번, 152쪽에 6번, 수능 완성 78쪽에 3번, 79쪽에 6, 7, 8번, 82쪽에 12번.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항상성 유지의 예와 관련된 그래프 해석형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14주제 방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로 좀 보시면 병원체 파트죠. 지금 6월 모평에서 고혈압, 꽃가루 알레르기, 비전염성, 비감염성, 감염성. 그러니까 비감염성과 일단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비감염성과 감염성을 구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감염성은 뭐가 있어야 돼? 병원체가 있어야 돼. 그럼 병원체에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뭐야? 세균이랑 바이러스야. 자,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1단원에서 배웠던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했던 그 개념이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병원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균, 세포구조다, 바이러스, 비세포구조다, 세균, 원핵생물이다. 그죠? 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렵게 나올 순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맞춰야 될 게 바로 이 방어작용의 병원체 관련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도 9월에도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다는 것 통해서 병원체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뭐 작년 우리 방어작용에서의 병원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림을 한번 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림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제가 채팅창 안 보다가 또 봤는데 하나 질문했네요. 자, 항상성 유지랑 방어작용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인강을 몇 번 들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개념을 잘 잡았다, 개념을 잘 못 잡았다. 문제가 풀리면 개념을 잡은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면 개념을 안 잡은 건데, 개념을 안 잡았다는 얘기는 반복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연습장에 자꾸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파트는 뭐 머리가 좋아서 뭔가 해석을 잘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류하시고 외우셔서 그냥 시험지에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그다지 큰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기가 안 풀리는지 또는 뭐 어떤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지 그런 유형이 있을 겁니다. 연계교재를 4번 풀었어요. 네. 근데 어떤 모의고사나 그런 시험 봤을 때는 잘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틀린 걸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게 낫겠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문제를 4번 풀어보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방어작용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1차 방어와 2차 방어죠. 1차 방어는 뭐 여러분들 선천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비특이적이다. 2차 방어는 후천성이다. 그 다음에 특이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로 넘어옵니다. 그죠? 2차 방어로 넘어왔으면 결국은 1차 방어의 연장선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로 한번 해볼까요?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구분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1차 방어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피부 생각나십니까? 뭐 그런 게 문제 나올까요? 물리적 장벽, 화학적 장벽, 뭐 라이소자임 그런 세부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게 식균작용 아니겠습니까?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식균작용.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가 머릿속에 생각나실 거고요. 대식세포가 이제 비특이적 방어를 통해서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바로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원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대식세포에 의한 1차 방어가 일어나지 않으면 2차 방어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선후입니다. 1차 방어가 일어나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 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항원 제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교재나 어떤 기출문제든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항원 제시 기능까지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항원 제시 기능을 한번 여러분이 왼쪽에 추가로 그림을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걔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침입 신호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교재들의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가지로 나눠갑니다. 어디로? T림프로도 가고요. B림프로 갑니다. 하지만 B림프로 간 신호는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야. B림프는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보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번 더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조 T림프가 한 번 더 자극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 보조 T림프의 자극을 받은 B림프가 이제 분화를 하죠. 분화는 세포 분열입니다. 분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기능이 특수화된다. 어떤 세포로? 기억세포라고 하는 특수화 기능을 갖고 형질세포라고 하는 특수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형질세포로부터 히읗히읗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 1차 면역 반응은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식세포를 통한 항원을 제시받아가지고 비림프구의 분화라는 어떠한 일련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병을 앓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체가 이제 항원을 제거,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기억세포가 다시 분화. 기억세포가 다시 분화, 세포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세포, 다량의 기억세포와 다량의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빨리 형질세포로부터 항체를 다량 만들어서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게 바로 2차 면역 반응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그림도 결국은 2차 방어작용에서의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결코 이 주제가 여러분이 느끼실 때 결코 어려운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이 그림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 정리의 미흡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방어작용의 지금 기출들은요,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만큼 수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해볼 만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은 이렇습니다. 9월도 그림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준 것뿐이지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것은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질문이죠.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T림프구와 B림프구 왜 T고 왜 B냐, 어디서 성숙했기 때문에 B고 T냐,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되고 성숙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기억세포도 이제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형질세포와 또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죠. 자, 이러한 문제들로 2015학년도 6월 평가와 9월 모평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1번은 뭘까요? 개념만 알아도 한 문제는 건진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을 보시는데, 일단 정확히 아시면 나머지가 뭐 프라이온이 나오든 뭐 곰팡이가 나오든 뭐 말라리아 병원충이 나오든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정확히 잡으시면 나머지 하나 보기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료의 석형 문제입니다. 그래프나 표다 라는 건데, 그래프나 표, 뭐 그림이 될 수 있겠고요. 2차 방어작용은 반드시 나온다. 2차 방어작용. 그럼 그 2차 방어작용 안에 들어있는 세부 개념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6월 모평에서 봤던 1차 면역 반응이냐 2차 면역 반응이냐, 그리고 체액성 면역 반응의 특징과 세포성 면역 반응의 특징,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혈액형 판정도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거죠. 방어작용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병원체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혈액형 판정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가령 아니면은 2차 방어작용의 문제 안에 거기에다가 병원체와 관련된 보기를 하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 넣고 통합형으로,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혈액형 판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혈액형 판정을 내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에 또 13번 문제에 꽤나 여러분들 좀 복잡한 혈액형 판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Rh식 혈액형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ABO식 혈액형의 혈액형 판정 정도는 여러분이 개념으로 한번 잡아달라고 제가 썼습니다. 됐을까요? 네, 지금 뭐 ABO식 혈액형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9월 모평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정도가 풀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뭐 3번을 제가 썼긴 했지만 결국 1번, 2번이 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제가 그냥 제 얘기로 더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시겠습니까? 작년 모평과 올해 모평만 봐도 3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1단원, 3단원, 4단원 대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단원, 특히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요, 더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자, 다음 화면 마저 보고 좀 얘기 좀 해보면, 자, 이제 20일 남았는데 이제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뭐 한번 좀 적어봤는데, 일단은 연기유지 속에 있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아까 지금 친구 중에 대단한 겁니다. 4번이나 연기유지를 풀어봤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거고요. 지금 뭐 그걸 듣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요,
뭐 선생님 저는 지금 한 번은 풀었는데 두 번까지는 안 되겠어요. 이런 여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남은 시점에서 맞은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월, 9월 모평을 단원별로 묶어 풀자고 그랬는데 제가 묶어놨죠. 자료로 여러분들이 묶어드렸기 때문에 단원별로 묶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 6월, 9월 모평 문제가 뭐였는데, 가령 11주제 자학에 전달해서 6월 문제와 9월 문제도 흥분 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문제가 6월에 요게 나왔고 9월에 요게 나왔는데 수능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딱 세 문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기들이 나왔고 어떻게 결국 요런 6월, 9월 문제들 가지고 수능에서 엮었는지. 되게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재밌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6월에 이렇게 내고 9월에 이렇게 내더니 수능에 이렇게 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좀 챙겨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2013년을 정리했다면 2014년도 6월에 흥분전도에서 여기 나왔네, 9월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11월 달에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풀어보는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네, 그게 그 이전 연도의 기출들을 뭐 풀어보는 그런 반복적인 풀이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입장에서 한번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본다면, 원점수의 여유를 갖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수강 후기나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저 반드시 5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 꼭 1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한데 그게 맞췄을지 틀렸을지 여러분이 수능 시험 딱 보자마자 그걸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데, 난 1등을 맞아야 되는데, 난 2등을 맞아야 되는데, 난 최저 맞추려면 이걸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압박감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원점수에 여러분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평소보다 하나 더 틀렸는데도 등급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험 현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 등급이 최고였는데 그때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학평이든 그게 모평이든 가장 좋았던 시험 성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더 바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한 등급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오버페이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많이 좀 급하시다고 해서 너무 야간 늦은 시간까지 막 한두 시간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아침에 몽롱한 시간이 되시면 수능 시험 가셔가지고도 결국 페이스 조절 실패하셔서 본인이 원래 받던 점수만큼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렇게 양만 늘려서 하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 더 집중하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과탐 보는 그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뭐 물론 지금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도 아직 있겠고 하겠지만 자습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 시간에 그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신체 리듬을 맞춰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수능 치기 전에 어떤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단어를 보시는 게 좋겠죠. 6급 모평을 보신 다음에 시간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단원이 보이실 거예요. 1사단원이 전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4단원 또 많이 어렵다고, 전 4단원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적게 본 게 4단원이 아닐까요? 보통 2학년 때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여러분이 개념 공부하셨을 텐데요. 후반부에 아마 4단원을 배우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의 범위 자체가 4단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학기 기말고사에 4단원 시험 범위가 일부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집중도가 1, 2, 3단원보다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투자를 하신다면 4단원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겠고, 혹시 지난번 4단원 제 라이브 클래스를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냥 그거 보시면 훨씬 더 그 공부할 양이 줄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반영구 좀 나와라. 여러 공부했나 보네요, 진영이는. 네. 서실 단편화 그런 것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380제 아래치 문제 있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네.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9월 모평 13번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반영구로 우점종 따지는 그런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한 문제를 할애하기는 어렵죠. 단지 이제 그런 유형이 어디에 응용될 수 있냐면 마지막 4단원 우리 마지막 주제 있죠? 생물 다양성.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물종 다양성의 크기 비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비교합니까? 종수랑 그 분포 비율 균등도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죠. 거기에서 이제 언급되지만 그걸 각각 따로 뭐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다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한 번 정도 보여줘야죠. 한 번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는데 역대 그 생물 투 시절에도 방향구 조사를 가지고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걸 낸다라는 그걸 낸다라면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줘야죠. 605평 때. 한 번 백신 줘야죠. 네. 피식량, 고사량 지금 뭐 4단원도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서의 기출들 보시면 물질 순환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좀 비교육적이긴 하나만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이하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탈분이 일어나지 않죠. 보통 이제 그 말 용어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이 없는 게 탈분극이다라고 하는 그 탈자는 분극에서 이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0mV에서 벗어나면 그게 탈분극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탈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칼시톤이 안 나옵니다. 9월 모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수능은. 제가 올라가는 걸 잘 못 보네요. 알도스테론은 보셔야죠. 네. 그 호르몬 정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처음 공부하실 때 뭐 호르몬의 특성 공부하시고 사람의 내분비선 공부하시면 사람 이제 반신상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뇌하수 전역부터 밑으로 쭉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화살표 하나 빼가지고 거기에 호르몬이 뭐가 나오고 그 호르몬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런 걸 수능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공부했다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연기교재 속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의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 아닙니까? 이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뇌하수치 전염을 거쳐서 호르몬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티록신 물질에서 촉진, 체온 상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인형 호르몬, 삼탑 조절 그 정도면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지금 막 올라와서 제가 읽다가 넘어가고. 그리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혹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뭐, 지금 뭐 구입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가 좋죠. 근데 그 문제 뭐 몇 점 나왔다, 그건 관련 뭐, 그냥 필요 없고요. 그거 이제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전략적으로 1단원과 3단원과 4단원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단원 문제 풀자. 아니면 내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푸는데 4페이지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생물 다양성 문제면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7, 19번 풀자.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실제 시험지 있잖아요. 6월, 9월 모평 시험지 실제 보신 시험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낙서를 많이 해놓으시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연필로 푸시는 것만 있다면 다시 한번 지워서 거기다가 한번 그 시험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17번, 19번 푸는데 공간이 좁아요. 그쵸? 예, 사실 저도 해설강의 준비할 때 요번에 국어모평 20번 문제 우리 3연관 그죠? 세 가지 형질 연관 문제는 제가 그 시험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전 또 여러분들보다는 좀 작은 글씨 익숙지 않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좀 연습장 하나 이제 A4지 한 장 그 새 걸로 뽑아가지고 20번 문제 거기다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잖아.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저 A4 한 장만 좀 가지고 풀게요. 그게 안 되거든. 결국 여러분 시험지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여백에다가 그 문제가 풀리는지 거기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좀 작은 공간에서 유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봐라. 그래요. 저도 좀 건의해보고 싶어요. 그건 좀 수학만큼 좀 그렇게 좀 칸을 좀 주고 그런 문제를 내든지.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이온과 관련돼요. 무기압류량 조절인데 사실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무기압류량 조절이 좀 더 중요 기능이라고 공부하지만 실제 이제 일반 생물학책 같은 경우는 심한 탈수, 그죠? 뭐 심한 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을 많이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알도스테론 같은 것들이 분비되어서 이제 나트륨 촉진도 하지만 나트륨이 이제 재흡수가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농도가 다시 진해지죠. 삼투압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을 얹어버리면 농도가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이 농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얹으면서 물도 같이 얹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즉 ADH나 알도스테론이나 결국은 둘 다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죠. ATP를 제거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하지 않으면 그 외의 조건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오진 않겠지만 안쪽에 음전할 때는 단백질이 많고요. 칼륨 통로의 투과성이 나트륨 통로의 투과성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륨이 어때요? 바깥쪽으로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의 어떠한 그러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전이차는 있겠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할 때처럼의 그런 마이너스 70mV까지의 그런 차이는 나타나지 않겠죠. 갭이 줄겠죠. 암모니아는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로 운반된다. 혈액을 통해서. 네. 제가 지금 빨리 못 읽고 있습니다. 시간 분배를 설명해 달라. 일단 앞 페이지가 쉽죠. 앞 페이지를 이제 다 일단 좀 쉽게 푸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어땠니? 풀었을 때 어떤 단원의 문제가 좀 오래 걸렸다는 게 있지 않겠니? 내가 볼 때는 2단원이거든?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일단 뒤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일단 좀 더 확률적으로 내가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1, 3, 4단원이라면 그걸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렇죠? 결국 모든 그 항상성 유지는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강작용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같은 표적기관에 서로 반대 기능을 하죠. 간이라는 표적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한해서 우리가 기량관계, 기량작용이다 하는데, 결국은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서 혈당을 낮추고 혈당이 너무 내려가면 그 결과에서 원인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또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고 원래는 결국 다 하나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량작용은 그냥 그 두 가지 항목이면 그냥 암기하는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사이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그 관계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는 전부 운동신경입니다. 네,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녹화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 번호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개하고 했는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 EBS 옆에 있습니다. 혹시 수능 끝나고 저하고 좀 만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개 강의 때도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프 모임도 한번 할 예정이지만 개별적으로 혹시 좀 근처에 있는 친구들 오시면 제가 반갑게 여러분들과 또 시간 날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수능에서 여러분들 생명과학 1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잡히지 않으시고 생명과학 1 때문에 대학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생과 1 여러분의 정말 행복한 생과 1 여러분이 대학 가셔도 생명과학을 더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 생명 사랑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